글로벌 금융위기 후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던 환율이 어제 다시 1,3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또 연 저점을 기록했던 주식시장도 어제는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추세까지 반등시키긴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한숨 이렇게 돌린 그런 모양이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동안 급락을 딛고 반등을 했고요. 환율은 1,3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추세 전환이라고 하면은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저점을 찍고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상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지,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목요일 날 좋았고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반영이 돼서 어떻게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니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기술적인 양상인지, 실제 이제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 심리가 완화가 되면서 경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저점이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네. 특히 사실 이제 다음 달 금통위에서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냐, 금리를, 혹은 0.5%포인트를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저점을 찍거나, 예를 들어 주가가 저점을 찍거나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물론 이게 좋은 시그널일 수 있지만 이게 저점이다라고 혹은 고점이다라고 어떤 증거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봐야 될 변수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잠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는데 이게 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됩니까? 사실 이 상승폭에 대해서 미국 자체에서도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이 상승을 이끈 것은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해서 어떠한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하는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예측보다 낮아지면서 미래의 인플레이션 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조금 압력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 여러 투자은행들도 지금 이러한 상황 자체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도 있고, 사실 얘기해서 지금 뭐 필라델피아 연준 은행장이 나와서 다음에 빅스텝을 갈지 자이언트 스텝을 갈지는 데이터를 봐야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직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피크가 와야 되는데, 피크가 와야 금리를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고 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네. 더 이상 올리지 않으면서 경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빅 스텝을 가야 될지 자이언트 스텝을 가야 될지,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뭐 3.5% 뭐 4% 이 정도가 미국 금리 기준금리의 뭐 종단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계속 그 이야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 연초에 비하면은 계속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야 될 지점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많은 하락장에서 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사실 이게 올해 추세거든요. 올해 1월부터 쭉 떨어지다가 4월 달에 반등을 했고요. 5월 달에 또 떨어지다 6월 초에 반등을 하고 6월 말까지 좀 떨어지다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마켓 양상이 보이는데, 흔히 말해서 이게 하락장으로 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기본적으로 변동성 장에서도 이제 투자은행 같은 쪽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점에 샀다 올린 다음에 팔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뭐 쇼커버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전략들을 쓰면서 상승을 유도하면서 뭐 다시 전반적으로 팔고 하락장으로 가는 이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하다. 미국 역시 네. 뭐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아직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이른 그런 상황으로 말씀하신 거로 이해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요, 환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난 목요일에요, 13년 만에 1,300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 사례를 보면은 IMF 외환 위기 때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럴 때 1,300원 환율을 넘겼더라고요. 이때마다 좀 큰 위기가 왔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그때를 경제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위기가 있어서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기가 있어서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은 결국 1997년 IMF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도 위기라고 하죠.
환율이란 것은 어떤 통화의 가치인데 국가 부도 리스크가 있으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그렇죠. 따라서 환율이 2,000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예. 현상들이 발생했고요.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고 이야기하죠.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단기 해외 채권에 대한 익스포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중이 IMF 때보다 더 컸습니다. 근데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결국은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베어스턴스 같은 회사들이 흔히 말하는 굉장히 큰 금융회사들이 부도를 맞으면서 단기 금융시장 자체가 위축이 됐거든요. 네. 단기 금융시장 자체가 위축됐다라고 기사로만 보면은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데 증권사나 투자은행이나 모든 데서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게 단기 금융시장이 붕괴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해외 자산 적극적으로 매각합니다. 매각하거나 환수를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기 회사, 자기 금융회사 자체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부도를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때는 흔히 말해서 한국에 투자했던 해외 채권들, 한국에 투자했던 해외 자본들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것 자체가 채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냥 은행이 말한 유동성 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채권이 빠져나가면 이걸 못 갚으면 우리나라 은행 역시 부도를 맞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국가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서 예. 흔히 말하는 결국 가서 이제 통화 수화까지 체결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런 실물적인 요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 그리고 미래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는 합리적인 요인에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과거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번엔 요인이 다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보통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은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수입할 때 비싼 가격을 줘야 되니까 이게 더 불리하다 이러더라고요. 예, 사실 이런 환율 상승의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소기업들이 크고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단연간의 경험 그리고 큰 물량, 그러니까 일단 환거래를 할 때 굉장히 큰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네. 환해지란 걸 많이 합니다. 환해지란 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물건을 사올 때나 물건을 팔 때 환율을 고정시켜 놓거든요. 단기간에. 근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매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환해지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환 노출을 시켜 놓게 되고요. 특히 이제 환 노출을 시켜 놓게 되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원자재 상승 가격 압력이 바로 어떻게 보면 생산 원가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이러한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서 수요도 줄어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수요 가능성 때문에 수요도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요가 위축되고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은 기업의 수익률이란 것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감소밖에 없는 상황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한계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 많이 몰려 있는데 네. 이런 수익률 악화가 한계 기업의 수익성에 더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부도 위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뭐 조치가 있을까요? 사실 환율 시장을 개입하는 게 예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이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이전 IMF나 리만 브러더스 사태의 경우는 단기 금융 시장 자체가 붕괴를 하면서 도대체 그러니까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도 은행 금융기관들도 외화를 들여오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통화 수합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채권 시장, 흔히 말하는 단기 유동성 시장에 문제는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게 되면은 환율 조작국에 오래 빠져들게 됩니다. 예. 환율 조작국이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면 관세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관세가 올라가게 된 것은 단기적으로는 환율 안정성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수출에 대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예. 수출을 큰 타격을 입게 될 그럴 정도로 정부가 개입할 인센티브가 있느냐? 아직은 그런 상황 아닌 것 같다.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된 건 아니고 결국 금리 차이 그리고 미래 인플레이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 이래서 구두 개입 정도로 계속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1,300원이 뚫리면서 앞으로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언제까지 계속 얼마까지 오를 것 같으세요? 예, 환율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율 평형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외국 금리가 높으면 우리나라 환율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약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기본은 어떤 거냐면 달러 투자의 수익이 높다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지금 미국이 아마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베이비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그만큼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을 한다 그러면 금리 격차가 향후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금리 격차의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환율 역시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1,350이 될지 더 이제 금리가 미국이 급격하게 올린다고 하면 1,400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지만 네. 환율의 상방 압력은 상존하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미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한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꽤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환율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요. 지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팔자 이렇게 나선다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 일단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것을 계산해야 되냐면 환차손을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환율이 1,180원에서 1,400원까지, 1,300원까지 금방 갔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달러로 이 수익을 바꿔가야 되는 상황이고 수익을 바꿔가는 입장에서는 10% 그냥 환차손에 의한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네. 이 정도 오르게 되면은 보게 된 것인데 향후 이렇게 환율이 더 오르게 될 것이다. 5%, 6% 더 오르게 될 것이고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투자한 자본금을 빼서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이제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다시 네. 투자하려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커지게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자본 유출 압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5개월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다 그러는데 이런 한국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 그리고 환율 역시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이런 환율이 결국 이자율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본 유출 압력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자라는 주문을 내고 있고 주가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결국 또 금리와도 연관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금리 정책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은 금리를 하반기에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 우리 한국의 어떻게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라는 게 혹은 중립 인플레이션 수준이라는 게 한 2% 정도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5%는 찍었고 이제 6%가 될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된다 그러면 미래 이제 다른 계약들의 문제가 되고 이런 계약들이 문제가 되면서 경기가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위축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이에 따라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훨씬 많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역시 저희 예상으로는 금통위가 있을 때마다 0.25%씩은 무조건 올리고 만약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기대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유례 없던 이 빅스텝을 한번 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그런 게 열려 있다라고 그런 찬스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빚내서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를 한 경우나 아니면 부동산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국민들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결국은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실제 대출 금리란 것은 기준금리라고 하죠.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더하기 가상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상금리란 것은 은행이 수익이나 개인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금리고요. 우대금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카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은행 혜택을 주는 금리인데 아마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바꿀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우대금리나 가상금리,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좀 낮춰라라는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수익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가상금리란 것은 결국 은행의 수익에 직결되는 것이고 이 은행이 너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컨센서스, 약간 일종의 금융 차원의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을 조금 줄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압력이 있고 이에 따라서 가상금리는 조금 내릴 가능성 그리고 우대금리를 조금 더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기준금리란 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그러니까 은행이
은행 대출에 사용된 기준금리라는 것이 정부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금리가 쉽게 낮아지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금리나 이제 우대금리 같은 것들 금융기관에서 조정하면서 조금 높아진 금리를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상승세는 막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군요. 예. 자, 그런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 거래 절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가계 부채는 부실화되고 뭐 이렇게 돼서 실물 경기와 또 금융 부실 이게 같이 겹쳐지는 복합적인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산 시장에 뭐 사실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게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조금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위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더욱이 이자 비용,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은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네. 다시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거래 절벽이 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의구심 혹은 그리고 미래 특히 이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 지금 보통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빚을 안 내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금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7%, 8%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금리를 바탕으로 집을 산다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거래 절벽이 오면서 지금은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금매가 사실 거품론까지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 하락이 되게 된다면 흔히 말해서 부채를 못 갚는 상황, 흔히 말하는 차주들이 부채를 못 갚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더 심해지는 그러한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저희 환율부터 부동산 시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